이번 시간에는 189페이지예요.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이 법률행위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효력이 발생해야 되잖아, 그죠? 권리 의무 관계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법률행위가 성립해서 유효한 효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절차적으로 필요해요. 즉, 법률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뭐라 하냐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해요. 자, 이 법령의 성립 요건은요, 최소한 행위하는 당사자 있어야겠죠? 당사자. 행위자를 말해요. 행위자. 행위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당사자인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겠죠?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이 존재돼야 되죠. 세 번째, 그 목적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의도니까 의도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겠어. 상대방한테 표시하겠죠. 그래서 그 의도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의사표시행위라 그래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의도한 이 목적을 표시하는 이 행위를 우리는 의사표시라 그래요. 이렇게요. 따라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일단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는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90페이지에 보면 재료에 일반적 성립 요건에 당사자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이렇게 놨죠.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행위의 특성에 따라서 이 외에 필요한 요소가 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거기 있네요. 질권 설정 계약이 효력을 만들기 위해서, 즉 질권 설정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물건, 질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인도해 줘야 한다는 것을 민법에 요구하고 있어요. 또 혼인이나 입양이나 인지하려고 그러면 신고행위를 해 줘야 한다. 신고행위요. 또 유언이라는 행위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에 따라서 유언을 해야 한다. 방식에 따라야 된다. 방식.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행위, 그러한 개별적 법률행위에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외에도 신고행위가 있어야 된다든가 방식을 갖춰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걸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내용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러면 드디어 법률행위가 성립되겠죠? 이되면 그죠? 이런 내용에서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성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죠? 법률행위가 성립하여 존재하게 돼요. 이러한 성립된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효력 발생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라 그러죠. 유효하기 위한 요건.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교재 효력 요건 해놨죠. 성립 요건을 갖춤으로써 법률행위가 성립했을 때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그런데 이때는 여기에는 각각의 요소 있죠. 이 각각의 요소. 즉 당사자에게 필요한 요소를 갖춰야 되고 목적에 필요한 요소를 갖춰야 되고 의사표시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민법에 논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일반적 성립 요건에 의하여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일반적 효력 요건을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면 당사자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게 효력 요건입니다. 당사자에 대한 효력 요건은 그 당사자가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했어야만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자, 우리 민법상의 능력은 우리 이미 배웠죠. 사람의 능력은 이미 배웠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였죠.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 이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런 뜻이 있다. 그죠? 이것도 갖추고 이것도 갖추고 이것도 갖추어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재하는 목적이요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그 목적이 확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확정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현 가능이 해야 돼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목적이 대한민국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적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은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회질서 위반되지 않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목적에 의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었을 때 법률행위가 유효가 된다. 이런 뜻이겠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요 의사표시요. 존재하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란 것은 개인의 내면에 있는 거죠. 머릿속에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 의사를 밖으로 드러내는 표시행위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요. 결국은 의사표시란 것은 의사와 표시행위가 합쳐져 있는 건데, 그러면 이래 돼야죠. 맘먹은 의사 내면에 있는 것이 그대로 외부의 표시행위로 나타나겠죠. 이거 어떻게 돼요?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결국은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할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맘먹은 의사와 의도와 그리고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가 일치되는 상태에서 표시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요. 이 일치된 내용의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됩니다. 즉 타인으로부터, 외부에 있는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지 않았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의사를 만들어서 표시행위 나가야 됩니다. 일치하게. 그러니까 외부의 부당한 간섭인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하자가 없을 것,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요게 또 하나의 요소다. 그죠? 의사표시의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민법상의 하자를 살펴보니까 우리 민법의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하자는 외부 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야 되고 강박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하자가 없을 것. 이래 되겠죠. 그러면 존재하는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리고요 하자가 없어야, 그래야 당의 의사표시가 유효가 될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때문에 법령행위가 유효된다. 그러면 법령행위 유효하기 위한 요소는 의사표시에서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모두 갖추면 유효한 법령행위를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요 결국은 여기 있는 효력요건, 유효요건에는 즉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7가지예요. 능력을 갖추고 당사자는, 그리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 사회적 타당성인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당사자 사이, 즉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 상태에서 사기강박 없는, 하자가 없는, 사기강박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7가지가 바로 효력요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우리는 능력에 관한 것은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자연인이나 법인의 능력 해가지고요.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유효한 법령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의 상태일 때는 당의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령이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자, 권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령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그 법령에는 무효인 상태란 거예요. 그리고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즉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법령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효인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그렇죠?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그렇죠?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든지 법정 대리인의 이 협력,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했죠?
취소할 수 있다 이랬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법 효과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게 되면 그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건 뭐냐? 여기서부터 목적의 확정 가능성, 목적의 실현 가능성, 목적의 적법성, 목적의 사회 타당성, 즉 사회 질서,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기강박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의미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흠결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걸 하나씩 배우면 되겠죠. 그것이 지금 우리 교재에 191페이지에 보시면 법령의 목적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한다. 그렇죠? 자, 먼저요. 여기에 법령의 목적이 존재해야 되는데 법령의 목적 할 때 목적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당사자 행위 의도입니다. 그죠? 행위자의 의도입니다. 의도. 이 행위의 의도를 뭐라거냐? 행위 내용이죠. 즉 행위로부터, 법령으로부터 이루려고 하는 당사자의 목적, 의도, 내용 다 같은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목적과 행위의 목적물은 다르죠. 이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보통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갑의 이 건물을 이렇게 10억에 사고 팔았다. 자,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목적은 뭐예요? 여기서 목적, 매매 계약의 목적은 갑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갑은 소유권 넘겨주고 을은 소유권 취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또 한편을 보면 대금 10억을 지급받고 가져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금 지급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목적물은 뭐예요? 여기에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여기에 건물이죠. 건물.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목적과 목적물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는 것도 일단 원칙적으로 알아두셔야겠다. 그죠? 이렇게. 자, 이게 기본적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목적을 첫 번째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다.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91페이지에 확정성을 보시죠. 당의 법령의 목적은 법령이 성립 당시에 확정되거나 이행기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확정될 수만 있으면 유효예요. 가능하면 유효. 가능성이 없으면 그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당의 법률행위 할 때 확정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여기는 의미가요. 확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즉 언제요? 행위 당시에, 법률 행위 당시에 확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놨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입니다. 목적의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줄여서 그냥 가능성 이렇게 하죠. 가능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언제예요? 판단 시점은 행위 당시, 법령의 당시예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사회관념을 기준으로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곧 보통 사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거죠. 요걸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능이란 말은요, 줄여서 불능이라 그래요. 이렇게. 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은요, 행위 당시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법률행위 당시에 사회관념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서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해 봤더니만 객관적으로, 이 객관적이죠. 객관적으로 평가 기준하죠. 실현할 수 없다. 당시에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는 뭐라 그러냐? 이거는 법률행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해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당의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됩니다.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 원시적 불능일 때만 무효가 돼요. 그러면 행위 당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었으나, 실현할 수 있었으나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성립하고 난 뒤에 나중에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우리는 후에 발생한, 즉 법률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발생한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실행할 당시에, 즉 행위할 당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유효하죠. 이런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유효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법률 효과의 차이다, 그죠? 원시적 불능일 때만 무효, 후발적 불능일 때는 유효하다, 이러죠. 그러면 어떤 경우나 이걸 설명하면 이런 걸 들 수 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자기의 건물,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펜션이랄까요? 자, 바닷가에 한 10억짜리 펜션을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소유자예요. 그래서 을이 도해지에서요, 서울에서 말이지, 둘이가 10억에 사고 팔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8월 2일 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다가, 그 당시에 바다에 쓰나미가 밀려와 가지고 이 펜션이 8월 1일 날 밤에 이게 다 멸실돼 버렸습니다. 다 써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갑과 을은 8월 2일 날 이렇게 매매 계약을 10억에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을 한 계약 법령이 당시에 해야 되죠. 이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매매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 이 말이죠.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언제를 기준으로? 매매 계약한 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이거죠. 법령이 당시를 기준으로 사회 통념상 보통 사람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8월 2일 날 현재 계약할 때 당시죠. 이때는 이미 그 건물은 이 세상에 없죠. 이 소유권은 절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하죠. 언제 절대적 소멸이냐 하면 8월 1일 날 밤에 이미 절대적 소멸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없는 소유권을 사겠다 팔겠다 한 약속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원시적 불능의 현상이 발생되어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 사건이 바로 우리 민법적으로 보면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면 이 매매계약은 뭐라 했어요? 원시적 불능이면 당의 법령에는 뭐라 했어요? 무효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 매매계약은 갑,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법효과를 이렇게 부여해야 돼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라는 이 결과, 이 공식에 기해서 이 매매계약상 효력이 없다. 매매계약은. 그러면 무효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사람의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안 생긴다, 이 말이지. 의무가 이게 안 생겼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이게 10억을 주기로 한 매수인의 의무인 대금 10억을 지급할 의무도 안 생겼다 이 말이지. 없으니까 이게 두 개 다 안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법상 무효이다. 요 의미예요. 요 의미. 근데 만약에요. 날짜가 말이죠. 이게 8월 2일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8월 2일 지나고 나서 8월 3일 날 밤에 이렇게 멸실됐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원시적이 아니라 이게 후발적 불능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후발적 불능이면 이게 뭐예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겠죠. 유효이면 이 의무가 생겼다. 이 의무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8월 2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8월 3일 날 없었으니까 8월 2일 날은 갑이 소유권 넘겨줄 수가 있었죠. 있었으니까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발생했고 대금 지급할 의무도 생겼다. 이게 유효하네요. 이게 유효해요. 자, 이런 의미다. 이유입니다. 자, 이게 공식입니다. 그죠? 공식.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걸 의미합니다. 이걸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 한다. 이것을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에 가면 3번 불능의 분류. 자, 첫 번째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해놨어요. 자, 원시적 불능일 때 드디어 법률행위 효과는 무효이다. 다만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뭐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어요. 우리는 나중에 배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원시적 불능에서 그 법령이 자체는 무효이지만 여기는 민법 535조에 별개의 규정을 하나 두고 있어요. 원시적 불능일 때 이렇게 적용되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요걸 이름을 뭐라 하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어느 일방은 거래 행위를 그대로 해버렸고 상대방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서 거래를 매매계약 등을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 선의의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서 거래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져야죠. 그걸 뭐라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있으니까 부주의가 있었으니까 책임을 져라 라는 규정을 우리 민법에 규정을 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35조 원시적 불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이거는 계약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일 때 어떻게 되냐? 이 유효, 권리 의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문제되는데 여기는 조금 복잡습니다. 이 후발적 불능이라는 사유가 여기 후발적 불능이라는 사유가 만약에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법 효과 부여가 달라져요. 만약에 이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돼요.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채무자가 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채무자의 자기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생겼다. 즉 귀책 사유가 없다. 채무자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요. 채무자가 잘못 안 했으니까 채무자가 불이행 책임을 질 필요 없죠.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게 뭐냐. 바로 손실의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냐 채권자가 위험 부담을 해야 되냐. 이런 위험 부담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뒤에서 또 배웁니다. 이런 내용들은 계약법 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게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원시적 불능의 문제가 발생하면 당해 법령에는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일 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거나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 공부해 둬야 될 내용이다. 그 다음에 전부불능, 일부불능. 원시적으로 여기는 전제를 합니다.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해서 당해 불가능, 목적을 달성을 전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전부불능이라고 그러고, 그 일부분만 불능 사유가 있다 하면 일부불능이라고 그래요. 자, 일부불능이면 전부불능이면 전부무효가 될 것이고, 일부불능이면 일부무효가 되겠죠. 자, 일부무효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의 뒤에서도 배웁니다. 뒤에서 일부무효, 법령이 일부분이 무효다라고 하면 일부무효의 법리라는 137조 조문에 의해서 다루어집니다. 그 일부무효의 법리라는 137조에 따라서 일부무효는 전부무효로 취급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일부분의 무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으로만 당사자가 법령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일부무효의 법리입니다. 그게 137조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불능일 때는, 원시적 일부불능일 때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적 불능이나 사실적 불능은 사실상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객관적 불능이나 주관적 불능도 역시 마찬가지요. 여기는 우리가 민법에서 불능이냐 아니냐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객관적 평가한다 했죠. 그래서 객관적 불능을 의미합니다. 불능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객관적 불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주관적 불능의 의미는 뭐냐? 주관적 불능은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이제 불능을 주관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보통 채무 불이행으로 문제 다룰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민법 목적에 불능할 때, 목적이 불능하다 할 때 이 불능은 객관적 의미의 불능이지 주관적 의미의 불능은 아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법성입니다. 두 번째죠. 실현간 세 번째네요. 적법성. 목적의 적법성. 이 목적의 세 번째 적법성. 적법해야 한다. 목적이. 이 말은 뭐냐? 여기 적법의 의미부터 먼저 좀 알아두셔야겠는데, 여기에 적법일 때 법이라는 의미는 법 규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법 규정. 자, 이 법 규정의 성격을 크게 나눠보면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다수설이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때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결국은 그 법 규정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관계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규정은 반드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실현이 돼야겠죠. 따라서 이것을 위반하는 행위를 인정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행법규라 해서 반드시 여기서는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 질서와 관계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규정. 이것을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행법규. 따라서 이 강행법규는 사회 질서와 관계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에는 효력을 줄 수 없겠죠. 여기에 반한 약정, 위반한 약정의 효력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 약정, 그죠? 왜냐하면 이 강행법규인 사회 질서와 관계되는 내용을 위반해서 거래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사회 질서가 위험해지죠. 사회 질서가 위험해지니까 이러한 약정의 효력을 주면, 법이 인정해져 버리면 법 스스로가 모순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약정은 무효라고 해석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 관계가 없는 규정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임의법규. 그러면 임의법규는 뭐예요?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 영역에서는, 즉 임의법규 범위 안에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죠. 그러니까 이래 되겠죠. 임의법규에
반하는 내용, 위반되는 내용의 약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사적 자치를 인정함으로 유효하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은 뭐냐? 사적 자치, 자유로운 영역이다 이 말이죠. 이 임의법규에 따라서 그대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약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임의법규와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끼리 합의할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유효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법 규정의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대한민국에 있는 법 규정을 먼저 이게 강행법규인지 임의법규인지 판단한 뒤에 당사자의 그 약정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 임의법규 위반인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여기 쓰고 있고, 그러면 사회질서 관계되는 법규정, 관계없는 법규정 했을 때 보통 판단 기준은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 보면 재료에 강행법규의 판단 기준과 예해 가지고 동그라미 2번 일반적으로 강행법규로 이해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정리해놨죠. 법질서의 기본 구조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 사회질서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규정이라든지 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적으로 만든 규정이라든지 또 가족관계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하나의 대한민국 사회질서와 관계되는 것들이니까 강행법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학자들은 하나 더 연구를 합니다. 이 강행법규요. 여기에 있는 강행법규. 이 강행법규를 다시 내용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강행법규 안에 이 강행법규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는 강력하게 효력 그런 사회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사회질서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효력 내용대로만 당사자가 약정을 해야 되고 이 효력을 위반하면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효력을 유지시키는 규정이 있어요. 이 효력 규정은 이것을 반하는 당사자 개인들의 약정은 절대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래 되겠죠. 이게 효력 규정이라고 해요. 강행법규 안에 그 효력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규정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가 약정을 해야 되죠. 이것을 위반해 버리면 무효가 돼 버려요. 이렇게. 이에 반해서요. 강행법규 안에 보면 그 강행법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고 그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 단속법규라고 그래요. 단속규정. 단속규정의 내용은 사회 질서와 관계되는 질서니까 이거 위반하지 말아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 징역 보내겠다. 벌금 과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과태료 처분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단속규정이라고 해요. 그럼 단속규정에 만약에 당사자가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 되겠죠? 이런 위반해서 당사자가 사적으로 약정했다면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겠대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단속 규정을 위반한 이 약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적 거래로서는 사적 거래. 이걸 뭐라 하냐? 사법상 효과요. 사법상으로는 이건 유효라고 한다. 거래 자체는 유효다. 다만 이 단속 규정의 목적이 뭐냐?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처벌, 제재는 가한다. 처벌은 한다. 이거. 제재는 가한다. 이거. 이것은 공법적으로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상으로는 유효지만 공법적으로는 그 행위한 사람, 위반한 사람, 약정을 한 사람은 처벌하겠다는 거야. 과태료 처분하고 아니면 벌금도 과하고 아니면 징역도 보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약정, 거래한 행위 자체는 사적 거래니까 그것은 그냥 인정해 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는 좀 암기를 좀 해놔야겠어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 정도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요. 자, 이 단속 규정은 이러한 규정들을 단속 규정이라 한다라는 우리 법원이 판단한 예가 있죠? 그 판례를 좀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19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의 구별 표주 내놔놓고 동그라미 1번 행정법규 특히 경찰법규는 주로 단속 규정이며 이를 위반한 사법상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무면허 의사의 치료행위, 이 치료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죠. 다만 무면허 의사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 행위한 사람을요. 그러나 치료행위하면서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치료해주고 돈 받았겠죠. 치료하고 돈 받은 그 행위는 유효한 거예요. 또 무허가 음식점의 영업행위, 영업행위는 음식물을 제공해주고 돈 받았겠죠. 이 거래행위잖아요. 이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허가 음식점을 경영하게 되면 과태료 처벌받죠. 과태료 처벌은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판례를 정리해놨죠. 거기에 195페이지에 판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미등기 전매 즉 중간세납 등기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중간세납 등기 자체 미등기 전매 계약에 의한 등기는 유효해요. 그러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합니다. 이 위반한 미등기 전매한 당사자는 처벌해요. 어디에요? 감옥소 보내버리죠. 벌금 가하고요. 또 두 번째 주택건설촉진법. 현재는 이게 주택법에 들어가 있는 규정인데 국민주택 전매 금지 규정을 뒀어요. 근데 전매하면 어떻게 되냐? 전매 되팔았다는 거죠. 다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 전매한 행위는 유효해요. 유효이지만 이 전매를 한 그 당사자 분양받아서 소유권 취득한 이 당사자가 처분했다면 그 당사자는 불이익을 주죠. 벌금을 가하고 이렇게요. 제재를 가합니다. 바로 이게 뭐라고요? 단속법규다. 단속규정, 단속법규, 단속규정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적법성이라는 것은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여기서 하나만 더 개념을 하나 둬야 되는데 그것이 195페이지에 있어요. 가행법규를 원칙적으로 위반하면 무효죠. 가행법규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자, 이때 이 가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직접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의 개념이 있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 강행법규를 직접 위반한 경우와 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요. 여기에요. 자, 직접 위반하면 이거는 바로 위법행위죠. 위법한 약정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저게 효과대로 무효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했으니까 무효인 행위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간접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위법행위라 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 하냐면 탈법행위다 이렇게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요 약정 위반한 약정 요게요. 요게 그 강행법규를 위반을 간접적으로 위반했을 때 위반한 약정의 이름을 탈법행위다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탈법행위의 효력은 뭐냐 이거죠. 요의 효력은 뭐냐. 그래서 여기에도 결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했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위반했다는 면에서는 같죠. 그렇죠? 직접을 위반했던 간접을 위반했던 위반했다는 것은 같아요. 그러면 가행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잖아요. 간접 위반해도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탈법행위는 무효인 행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원칙이다. 우리 판례도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간접 위반 19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자, 동그라미 2번에 간접적 위반은 탈법행위를 하고 이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거기 보시면 그 A 효력 안에 보시면 마지막 세 번 줄 보세요. 세 개 줄. 마지막 세 개 줄에 보시면 A 속의 세 개 줄에 보면 판례도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웬날입니다. 웬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국유재산법상의 재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절대적 당연 무효이다 이랬죠. 무효이다 이거죠. 무효이다. 그죠? 그래서 이 규정을 탈법적으로 위반한 행위도 무효라고 해석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존재하는 목적의 효력 요건으로서 실현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한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타당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개념이 더 포괄적이죠. 그래서 저기는 또 조금 더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